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에 만나 뵙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리죠. 바로 관리비였습니다. 오늘 거의 오답이 없네요. 관리비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7567님. 가게 장사 준비하면서 채널 고정하며 부지런히 배웁니다. 라고 하면서 관리비 맞춰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신춘하님이 아들이 원룸 사는데 월세는 많이 안 오르는데 관리비가 많이 올라서 황당하고 어리둥절해요. 라고 이렇게 정답과 함께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6672님 30대 초반인데 직장 다니면서 이번에 공기업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 날이라 긴장되네요. 성공예감 들으면서 들었던 경제 시사 이야기가 면접 때 나와서 술술 잘 말해서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뿌듯해집니다. 면접 때. 또 저희가 2부에는 조금 더 길게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좀 길더라도 한 30-40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아, 참 좋은 방송인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네. 한동안 이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소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고 근데 또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안 찾아오고 지갑을 닫고 2개 사 먹을 거 하나만 사 먹고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사람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뚫어내는 방법 혹은 그걸 이겨내고 혹은 가격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는 없을지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특히 외식, 네. 자영업, 식당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올리고 있잖아요. 가격을. 네. 그래서 메뉴판 보면은 항상 1,000원 네. 단위는 계속해서 뭔가 그 위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1,000원이라도 더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내리는 것도 있을까요, 설마? 이게 한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인상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제 달했다. 네.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제 소비 위축이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일선 업체들은 좀 내리는 곳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배달앱이 대표적인데요. 네. 예, 배달앱이 한동안 이제 배달료 너무 비싸다. 막 배달 팁이 막 5,000원에서 7,000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배달을 확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쿠팡이츠나 배민 이런 데들이 좀 눈에 띄게 그래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네, 쿠팡이츠가 먼저 좀 이제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제 쿠팡 와우 회원들 대상으로는 1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전에는 이제 단건 배달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묶음 배달로 뭐 이제 쿠팡이츠는 세이브 배달이라고 그러고 배민은 이제 알뜰 배달이라고 이제 2-3건 묶어가지고 배달하면서 또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배달앱에서 줄이고 있고요. 편의점도 CU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한 300원 정도 내렸고요. 네, 피자 알볼로는 피자 가격을 한 4,000원 정도 인하를 했는데 네. 대신에 여기는 피자 크기도 좀 줄여가지고 아이고야. 약간 꼼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내리려면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저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소비를 좀 안 하려고 하니까 배달료부터 낮아지는 추세.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건 배달, 우리 집 것만 배달해 주는 건 배달비가 좀 더 비쌀 수 있으니 네. 아예 묶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배달하는 게 이제는 그런 소비자들도 좀 이해를 한다라는 네. 걸로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단건 배달이 아무래도 빨리 먹게 되잖아요. 빨리 오긴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고 해서 그게 소비자는 좋죠.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는 조금 그 선택지를 주는 거죠. 단건 배달로 할지 아니면 조금 할인받고 묶음 배달로 할지. 그래서 저도 약간 음식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 따뜻한 음식은 좀 빨리 받고 싶고 아. 뭐 회 같은 거는 조금 천천히 받아도 덜 식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쿠팡 이츠랑 배민 간의 경쟁이 다시 또 격화되면서 또 할인 경쟁이 또 생겨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경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좋죠. 네. 소비자한테 좋죠.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제 부지런해지고 이제 혁신을 유도하게 되니까 네. 당장은 괴로워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배민도 이제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 다른 사업들을 많이 축소하면서 쿠팡이츠에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또 약간 물가 관리하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관치 주도로 좀 물가가 또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자나 라면이 좀 특히 그랬고 치킨 업계도 요즘은 이제 많이 입김을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닭고기 공급 늘려라. 네. 예, 그리고 주류 가격도 전에는 이제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규제를 했었는데 네. 이런 규제도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아하. 납품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끔 된 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 주류들도. 인하를 이제 계속 전방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약간 규제를 더 풀어주면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근데 가격이라는 게 뭐 아까 일부에서는 기름값도 이야기를 했고 한데 오를 때는 껑충껑충 오르고 맞아요.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고 네. 이거는 어느 산업이나 거의 다 공통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식업계 분들을 이제 대변하자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치킨 업계에서 이제 닭고기 원가가 좀 내렸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도 내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제 다른 또 뭐 포장재나 이런 가격들은 또 올랐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제 바로 가격에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물가가 이제 일부 다시 내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가 약간 입김을 주는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렇죠. 뭐 라면 네. 가격이라든지 네. 뭐 정부가 자꾸 이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거 끝나면 다시 또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기업들이 정말 가격을 구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이랄지 원가 절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가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이 앵커 가격이 있어요. 이미지가 예를 네. 들어 삼겹살은 뭐 한 16,000원, 7,000원 정도, 뭐 소고기는 뭐 2만 얼마 요런 거를 넘어서면은 임계점.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메뉴 구성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니다. 사실 치킨 가격도 그랬어요. 치킨 가격도 그렇죠. 거의 뭐 마리당 2만 원 뭐 네네. 이러면은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러면은 더 싼 치킨집을 찾게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앞에서 노승욱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일부 편의점, 네. 뭐 배달업계 단돈 얼마라도 몇백 원이라도 내린다라는 움직임을 이야기해 줬는데 물론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기업들이랑은 또 가격 결정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자영업이야 뭐 다 사장님들이 다르니까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나 배달앱이 아무래도 플랫폼이고 골목 상권 곳곳에 이제 메인 상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단내림 효과라고 하죠. 앵커링 효과. 그러니까 딱 중거 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300원에 내리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카페에서 가격 올리기 무섭죠. 네. 그러니까 같은 프랜차이즈끼리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이제 배달앱 저 편의점하고도 이제 가격 경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 장사 잘하시는 장사 고수분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에서 무료로 배달 팁을 그냥 0원으로 설정하는 게 요즘 유행처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달비를 0원으로 네. 설정을 전혀 안 하면 받아요. 그거는 그러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한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계속 이제 무료 배달을 하면 이제 주문이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게 또 이제 배달앱 알고리즘에서 상단에 노출이 되거든요. 배달비를 안 받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프로모션 기간인 거예요. 해서 네. 찜과 어떤 그 상단에 노출되는 거를
최대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게에 대한 이제 단골이 확보됐다 했을 때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일종의 광고 효과 같은 것도 노리는 거네요. 기업들이 초기에 프로모션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대신에 그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을 하면서. 네네. 근데 또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가전제품이라든지 좀 비교적 고가인 것보다 저가인 것에 어떻게 보면 가격 저항성이 더 밑에 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 가격은 500원, 1,000원 오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격 저항이 더 심한 품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외식 가격. 외식업은 진짜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네. 우리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딱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게들만 해도 막 10여 가지는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1픽으로 이제 선정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 같고요. 근데 한동안은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진짜 물가가 뭐 여기저기 다 오르니까 세계적으로 또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소비자들이 관대해졌다라는 또 여론이 있었어요. 외식업계에서는. 관대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으니 여기도 네. 어쩔 수 없겠지.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너무 올라간 거 아니 약간 작용 반작용으로 다시 또 이제 인하를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잘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안 올릴 수 있으면 안 올리고도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원가 절감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팁도 나오는데 한 장사 고수분은 고객이 가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600원에 팔던 거를 올릴 거면 4,900원이나 5,100원에 올리지 5,000원에 올리지는 마라. 그러면 5,000원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요것도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릴 거면은 4,800원에서 5,000원이 아니라 네. 한 5,130원. 그러니까 끝자리가 약간 애매하게 그게 더 가격 저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것도 전략이네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형광등 가격은 절대 모른다. 왜요? 그죠? 가끔 사니까. 정말 가끔 사니까. 그쵸, 네. 그리고 형광등은 보통 이제 뭐 남편들이 사서 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가격 저항이 없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 안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요즘에 또 근데 다 LED로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김한옥님이 이런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은 주부님들이 입 벌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가격 때문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김진희님은 장 볼 때마다 놀라서 눈도 커지고 입도 커지고 주름도 늘었어요라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외식업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가격을 자기네도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네. 가격을 좀 이익을 보존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국 한 피자 업계 이야기가 좀 재미난 게 있네요. 네, 그 이제 가격 인상,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피자 업계가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최근에 파파존스, 미국의 유명 피자 체인이죠. 여기 본사 대표가 올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은 내가 2019년에 파파존스에 부임한 이후로 최악의 달이었다.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 의향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넘어섰다. 네. 한마디로 우리 피자 너무 비싸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대표가 그렇게 자기네 피자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단 그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2분기 매출이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 순이익은 한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순이익이 30% 떨어졌다. 네. 근데 이게 본사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싶은 맥락이 있는데요. 예. 이 가맹점들의 영업 부진이 이제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점들의 매출은 올랐는데 가맹점들의 매출이 한 2%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매출이 한 1, 2%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영점들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는데 가맹점주들이
여기는 이제 가격 설정권을 이제 위임을 하거든요, 가맹점들에. 그러니까 너무 올려가지고 무분별하게 올려서 우리 소비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우리 점주들에 대한 내부적인 경고이자 어떤 외부 고객들에 대한 반성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그 자영업을 하시는 각각의 가맹점에서 피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받았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고 전체적인 실적이 악화됐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영점하고 네. 가맹점 사이 피자 가격이 달랐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예. 가격이랄지 뭐 메뉴랄지 이런 통제력이 되게 강한 그렇죠. 편이고요. 이게 이제 국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장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 국토가 이제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류를 그 본사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슈퍼바이저도 다 보낼 수가 있고 근데 관리 감독이. 네. 근데 미국은 주마다 또 그 규제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또 이제 뭐 구매력도 다르고 완전 이제 나라를 이동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한 그 지사 체제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한 지사 파트너사를 두고 거기에 이제 뭐 가격의 최상단은 설정을 하더라도 본사가 그 이하로는 이제 디테일한 가격은 알아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폭넓게 권한을 위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맹점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오퍼레이터, 운영사라고 해요. 아하. 네, 이제 디테일한 운영은 이제 많이 맡긴다 또는 이제 대형 가맹점주다에서 메가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데 파파존스는 미국에서 직영점이 한 500개 정도 되고요. 네. 가맹점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직영점이 한 이 정도면 한 15% 가량 되는 건데 엄청 많은 편이긴 이것도 해요. 많은 편이죠. 네, 우리나라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이어도 직영점 하나도 없는 프랜차이즈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직영점이 있어야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가 바뀌었지만 규제가 바뀌었죠. 네,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테스트 베드도 없이 그냥 신메뉴를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규제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직영점을 우리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피자 프랜차이즈 대표가 네,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이 직영점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 2분기에 이 직영점과 가맹점 간의 실적 차이가 나옴으로써 이제 가격 인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됐다. 이 가맹점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자영업자들 네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 많이 오르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적자 낼 수는 없잖아 하면서 네. 가격을 많이 올린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손님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네.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거네요. 그쵸. 가격 저항선을. 그러니까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인상이 사실 제일 게으른 대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뼈 때리는 지적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원가 절감이랄지 뭐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패키지 요금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에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그럼 뭐 건데.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잘 없거든요. 뭐 메뉴 개발이랄지 네, 프로모션 이런 거는 본사에서 설계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 가맹점들이 우리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같은 조건에서 왜 너네만 가격을 올렸어 이렇게 좀 혼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파파존스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다른 외식 브랜드들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케찹으로 유명하죠. 그 크래프트 하인즈의 네. CEO도 올 2분기에 올해 이제 제품 가격 한 11% 올렸는데 네. 이게 2분기에 매출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제품들이 이제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이제 우리보다 더 저렴하거나 할인을 했던 브랜드들로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 우리가 가격을 많이 올랐다라는 고백인 네. 거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으로도 들립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답니까? 가격을 다시 내린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크래프타인즈 대표는 더는 가격을 당분간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내리진 않겠다. 이미 많이 올렸으니까. 네네, 내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파파존스 CEO는 직영점과 가맹점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겠다. 네. 그래서 가맹점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좀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외식업계에서 가격을 정말 올리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하는 데들은. 그래서 이 다양한 스킬이 먼저 이제 구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패스트푸드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다 보면은 네. 그 결제하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 구매를 유도를 하거든요. 더 필요한 거 하나 더 띄워주고. 사이드 메뉴 이런 거 하나 더 고르실래요? 같이 먹으면 네. 맛있는 거. 지금 할인하는 품목 이거. 네. 그리고 또 뭐 거의 한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 프로모션을 또 해요. 문자 메시지 오고. 네, 그렇게 해서 1인당 이제 객단가를 높여가지고 네, 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좀 박리담회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메뉴별로 이제 원가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그거에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또 키오스크가 없는 데들은 이제 직원들이 교차 구매를 제한하도록 또 교육을 또 해야 돼요. 네. 이제 HR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또 뭐 키오스크 같은 거 하려면 또 이제 그 메뉴판도 이제 설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다 하고 또 안 됐을 때 이제 가격을 올려야지 그냥 바로 가격부터 올리는 거는 너무 게으른 대응이다라는 게 이제 요즘 외식업계의 반성인 거죠. 원가 절감 노력이 우선인데.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뭐 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소비자들은 그 업체들을 약간은 등을 돌린 겁니다. 네. 이 180도 돌린 건지 한 120도 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살짝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등 돌린 소비자들이 어디론가는 향했을 것 아닙니까? 네. 뭔가 대체품을 찾았다라든지.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피자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피자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비슷한 상황이죠. 네, 우리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참 외식업이 글로벌로 동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월마트 1분기 냉동 피자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가 늘었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피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냥 냉동 피자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자. 네. 그리고 이제 KFC 같은 그 글로벌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운영하는 네. 얌 브랜드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FC 성장세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구매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 전에는 이제 다른 그 경쟁 브랜드를 먹기도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데들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파파존스 같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로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도날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대의 음식점들에서 가던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로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반대로 더 비싼 가격대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봉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를 버는 고객들에서 우리 브랜드로 유입이 되고 있다. 대신에 그들의 주문량은 좀 적은 편이다. 그래도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햄버거 같은 거를 더 많이 먹는다. 네. 혹은 좀 더 비싼 외식업에서 싼 패스트푸드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더 저렴한 브랜드를 찾아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그게 연소득 한 45,000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네네. 뭐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 정도 소득 기준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외식업의 주 소비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45,000달러 얘기 들었을 때 생각났던 게 네. 제가 2018년에 한 5년 전에 일본의 돈키호테 그 CFO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돈키호테가 잡화점 같은 네, 데죠. 대표적인 저가 쇼핑몰이죠. 네네. 네. 뭐 그 다이소 같은 이제 네네네. 그런 데보다 더 저렴하다고 이제 표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CFO가 그때 했던 말이 우리네 타겟 고객층은 평균 연봉이 430만 엔 정도다. 당시 환율로 한 4,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도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 시급이 10,000원 이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올랐으니까 여기도 한 5천만 원 정도로 좀 타겟층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 5천만 원 안팎,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소비층이 제일 그 외식이나 소매업의 주 고객층이 아닌가. 그런 게 이제 그 양국의 이제 주요 임원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도 딱 그 소득층을 네. 노리기 위한 전략을 더 많이 짜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딱 중간이 되는 그 가구의 소득 규모가 이 가구별로 다른데 2인 가구는 한 4,200만 원 정도고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5,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 원수가 2.2명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가 이제 평균 소득이다라고 봐야 되죠. 가구당. 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이 월간 중위소득이 매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가격 인상됐던 것들로 이제 분산이 되겠죠. 뭐 유류비도 오르고 뭐 이것저것 오르면 이제 우리까지 가격을 올렸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들이 했을 때 이제 너무 그동안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달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혼자 버는지 뭐 둘이 버는지 다들 합쳐서 그 중간값이니까요.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특히 프랜차이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떠난 소비자들을 이거 누군가는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네네. 어떤 전략?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이제 피자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피자도 이제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고가 브랜드들은 보통 4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주력 가구 그 형태일 때 이제 잘 나갔던 브랜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대도 이제 그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메뉴를 개발한 게 많은데 뭐 한 판에 3만 원짜리 라지 사이즈. 그렇죠. 네. 또 이제 뭐 패밀리 사이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1, 2인 가구가 대세니까 그래서 이 메뉴를 완전히 거의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패밀리 사이즈가 2인분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이 패밀리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쵸, 네. 아이고야.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존 레거시 브랜드들도 1인 피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제 1인 피자 전문 브랜드랑은 또 이제 경쟁이 안 되겠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이제 일본처럼 뭐 이게 불황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가격 인하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전략부터 이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그래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원가가 너무 오른다든지 또 특히 그 해산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편차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인상을 해라라고 또 이제 고수분들이 주는 그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4가지 전략이요. 네. 가격을 올리더라도 전략이 필요하다. 네. 네. 첫째는 가격을 올리면서 대신에 더 좋은 식재료를 써라. 네, 그거를 또 이제 어필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비주얼을 더 화려하게 해라. 네. 아니면 크기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형태를 좀 바꿔라. 네, 아니면 프리미엄 메뉴라고 카테고리를 새로 신설을 해라. 네, 그래서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어쨌든 제품의 속성을 변화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기존보다 뭔가 달라졌구나, 더 좋아졌구나 해서 그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제 가격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 없이 그냥 가격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품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다른 본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이나 그런데 이제 가격만 올렸더니 이제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냥 슬쩍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식재료를 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알려야 된다라는 그쵸. 거고 비주얼을 더 예쁘게 네. 크기, 형태를 좀 바꾸고 그것도 프리미엄 메뉴 옆에 이제 골드 버튼처럼 뉴 막 이렇게 해놓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저항을 좀 덜 만드는 네. 약화시키는 이것도 전략이네요. 근데 이게 아마 개인 본인 식당, 본인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시는 분들은
아까 미국이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냥 본사 지침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본사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네. 근데 이것도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네. 프랜차이즈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주 협의회 이런 이제 소통 채널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네. 그 정부에서 계속 그 점주 협의회를 만들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사들에. 네. 그래서 이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표 얼굴도 보기 어렵지만 중소 브랜드 또는 신생 브랜드들은 대표들이 직접 창업 설명회 나오고 점주들하고 다 전화하고 단톡방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주들이 아무래도 현장은 점주들이 훨씬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우리 고객들이 요즘 가격 비싸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더 내릴 수 있는 좀 메뉴를 만들어 달라라든지 이런 좀 현장의 목소리들을 계속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 분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지역별로 좀 가격을 차등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가격을 500원 더 받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허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편의점 같은 경우도 5만 개가 넘지만 업계에서는 5만 가지 편의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다 특약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약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한 3년 그 가맹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 얼마 위약금 줘야 된다. 이것도 협상력을 발휘하면은 이런 조항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사랑 협상을 하고 소통을 하면은 더 유리하게 가격이랄지 그런 가맹 조건들도 바꿀 수 있습니다. 4605님이 다른 코너도 유익하지만 이 자영업 코너는 정말 좋네요. 업무 중이라 듣지 못하는 남편과 저녁에 꼭 다시 듣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물가가 비싼 지역 있잖아요. 네. 여의도나 뭐 강남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가격이 통일돼 있을 것 같은 프랜차이즈를 일부러 가거든요. 그럼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맞아요. 이제는 지역별로 가격을 조금은 더 달리 받을 수 있게 임대료 비싼 지역에서는 500원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본사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브랜드마다 케바케긴 한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예. 여의도 상권이 진짜 네. 어려운 상권이래요. 그래요? 네. 그게 한 직영점 한 10개 운영하는 이제 대표한테 들은 건데 이 여의도는 네. 그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진짜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부르르 몰려 나오죠. 네, 하고 이제 1시 되면 진짜 손님이 딱 끊긴대요. 네. 네. 그러니까 매출에 천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한 1시 넘어서도 한 2시, 3시까지도 손님들이 이제 계속 유입이 되니까 회전율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유동 인구가 네. 있고 뭐 근데 2, 3시에 여기는 밥 먹으러 온 사람도 아무리 있고. 줄을 서도 매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12시에서 1시까지 딱 팔 수 있는 매출이 정해져 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높이려면 진짜 이 상권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네, 좀 차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물가가 비싼 거군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본인들 가게나 프랜차이즈의 정체성하고도 네.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즘은 이제 브랜드도 되게 중요해졌고 또 이제 고객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해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의사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가격이다 해서 한 저가 도시락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이 가격을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올리고 있을 때 우리도 한 200원 정도 좀 올리고 싶은데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최저가를 표방하는 브랜드인데 사실 200원 올려도 최저가거든요. 다른 데 다 올려가지고. 그런데도 그거를 올릴까 말까를 한 몇 달을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좀 올리셔라 막 주변에서 해서 마지못해 이렇게 올렸는데 네. 역시 변화는 없었. 계속 이제 매출이 줄지는 않았더라. 얼마나
올린 거죠? 200원 올렸습니다. 200원. 네, 평균 가격을 약간 중저가 도시락이니까 네네. 200원을 올렸는데 근데 이거는 가격 저항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브랜드였다는 거죠.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줄여보고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올린 예, 이러면은 이제 가격 저항이 없는데 그래 그동안 저렴했으니까 인정. 근데 그냥 남들 올리니까 바로 이제 덩달아 올리는 이런 데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인정 안 하는 거죠. 사실 좀 가격을 올릴 땐 올리더라도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뭐 장사하시는 분들 다 미치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재밌게 들은 건데 네. 객단가가 인상되는 게 반드시 우리 브랜드에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객단가가 올라가는 것만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란 게 객단가 곱하기 회전율이잖아요. 그래서 객단가랑 1인당 쓰고 가는 돈. 네, 그래서 객단가가 올라가면 매출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분 그래서 이제 객단가 높은 거를 창업하고 싶어해서 한동안 고깃집이 유행을 했거든요. 네, 이제 객단가 낮으면 너무 박리담회를 해야 돼서 몸이 힘드니까 네. 카페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브랜드의 객단가가 상승하면 나는 위험 신호로 여긴다. 객단가가 상승한다는 건 구매력이 낮은 학생이나 청년층이 우리 브랜드를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수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객의 저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객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고깃집 프랜차이즈인데 뭐 육류 공장이나 매장에서 이제 공정을 자동화하고 조리 시간 단축하고 메뉴를 간소화하고 식자재 폐기율을 감소시키고 이런 원가 절감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객단가가 10,000원일 때 올 수 있는 사람과 15,000원일 때 올 수 있는 사람이 차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네네. 분들이. 근데 이게 물론 어떤 음식을 파느냐, 어떤 곳에서 파느냐, 누가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적당한 객단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외부 기준이 있고 내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 앵커 가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준거 가격. 그래서 업계 평균치가 어느 정도 있겠죠. 또 그게 상권에 따라서도 또 평균치 가격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타겟 고객을 먼저 설정해서 그 고객층의 이제 구매력이랄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네. 이 와인바에서 와인이 정말 가격이 엄청 다양하고 진짜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가제가 잘 아니다 보니까 업장에서는 네. 그래서 소믈리에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일선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 손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나 차림새나 매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손님의 구매력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님이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지불 의향이 있겠다 하면 좀 비싼 와인을 추천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또 가격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는 게 서버의 역량이다. 네, 정말 자영업 어렵죠. 근데 그 업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안에서 고객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죠.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 어디서 파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가 아니라 네, 정말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냥 객단가 그리고 가격 전략이 숫자 그리고 이익으로만 계산해 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네. 자, 오늘 창톡의 노수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또 정리해보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해 바닷물로 희석시킨 오염수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기상 조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오늘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8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5조 3,592억 원으로 전달보다 5,484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가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임금체불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288님, 업주들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10개월 정도의 퇴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네. 퇴직금은 말 그대로 1년 이상 일해야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개월을 일하고 뭐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사실상 이렇게 압박식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거부해야 돼요. 일단은 근로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의사를 거부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고 하면은 그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에 통상임금으로 해서 보통 한 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소해서 뭐 금전 보상이라든지 다시 그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한 거 기간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는 대화 내용을 조금 녹음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걸 향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녹음이나 명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고 하면 그때는 해고 법리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네. 되는데 10개월, 그걸 피하려고. 1개월 만에 나가라. 네. 아이고야, 참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 대응 방법을 이기쁨 노무사 통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박재만님, 이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도 소송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기쁨 노무사의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요,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에 보면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으로 임금을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 두 개예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인데 이 법령에 4대 보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에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를 했다고 하면요, 그거는 본인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도 되고요. 두 번째로 미납된 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내야 할 돈이니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또 1897님, 출장비를 예산이 없다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업무상으로 출장을 갔는데 일단은 본인 돈을 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장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일단 출장비라는 게 정해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회사에 정해진 취업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 회사가 취업 규칙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회사인데 나에게 주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걸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회사가 아예 취업 규칙상 출장비 규정이 없는 회사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취업 규칙에 이게 있는지 여부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용수님은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일리지를 항공료에 이용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에
그 항공사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몰 이렇게 네. 검색을 해도 그 항공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디 뭐 호텔, 여행 상품 아니면 책을 살 수도 있고요. 마일리지로. 네. 공연을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기내 면세점에서 일종의 포인트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들 어떤 상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미를 마일리지로 산다. 네. 근데 인터넷에서 파는 그 다리미 가격보다 비싼 거예요.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일리지를 쓰면은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끝끝내 마일리지로는 비행기 좌석을 타야지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네. 한 3자리 4자리를 또 예약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이게 참 계륵 같습니다. 계륵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일리지 몰 검색해 보시면 항공사마다 나오긴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6859님은 BTS로 인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좀 오래됐더라고요. 2018년에 나온 네. 계산 자료인데 이걸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4조 1,400억 원. 엄청나네요. 부가가치가 연평균 1조 4,200억 원. 와. 합산해서 거의 한 5조 5천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라는 네. 건데요. 이걸 10년 동안 2014년부터 23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41조 원대가 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BTS가 한국 경제에 매년 36억 달러, 5조 원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중견 기업 26개 와. 기업이 기여하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변에서도 기업인들 수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해외에 세일즈 나갔을 때 BTS 덕분에 대화거리가 달라지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네. 달라졌다라는 걸 또 체감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경태님, 호텔 예약 사이트에 환불 불가 불공정 약관에 관한 내용을 다뤄주세요.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라고 써붙여놓고 파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나중에 소비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네. 근데 공정위는 이게 불공정한 약관이다. 네. 시정을 권고한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업체가 소송을 건 겁니다. 아니 우리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걸 알렸고 네. 소비자가 그걸 선택을 한 건데 네. 이게 왜 불공정이냐. 근데 법원이 결국은 이 숙박 플랫폼에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그 말처럼 이 자유롭게 소비자도 예약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환불 불가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이것만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면서 숙박 플랫폼에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함께했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숙제해오겠습니다. 오늘 8월 22일 화요일 순서는 모두 마치고요. 저는 이대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달려오겠습니다. 참고로 비가 사나흘 동안 계속 또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게끔 준비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